3단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교과서 14쪽 통일신라와 발해가 발전하다. 여기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런 전성기 맞이한 얘기를 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 6세기의 고구려는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하고 연이어서 전쟁을 벌여요. 수나라와 싸웠던 전투는 살수대첩이라고 하고, 당나라와의 싸움은 안시성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고구려가 중국의 침공을 막아는 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지, 아무래도 중국이랑 이렇게 오랜 기간 전쟁을 한다는 건 나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쳐들어갔다가 이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계속해서 고구려를 밀지 못하니까 고구려를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신라가 당나라에게 접근해왔고, 신라와 당나라는 동맹을 맺습니다. 이거를 나당 동맹이라고 하거든. 자, 삼국시대의 두 번째 동맹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나제 동맹이 있었죠. 백제랑 신라의 동맹. 그거 성왕 때 백제는 성왕이고 신라는 진흥왕이었는데, 진흥왕이 배신을 하면서 한강유역을 혼자 차지하면서 결렬됐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동맹, 나당 동맹이 맺어집니다. 이 나당 동맹을 맺고 이들은 함께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이어서 660년, 그리고 이어서 고구려마저 멸망시켰다. 668년. 자, 이렇게 고구려랑 백제가 멸망하였습니다. 신라에 의해서. 고구려랑 백제의 유민들은 다시 나라를 되찾고자 부흥운동, 이걸 벌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실패. 그리고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나라와 신라의 약속은 고구려랑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통치하고 나머지는 당나라한테 준다, 이거였는데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해.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이 나당 전쟁을 벌입니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고 완전히 삼국을 통일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는 한계가 있고 의의가 있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 한계점, 일단 영토가 축소됐죠. 고구려의 영토를 다 빼앗겼잖아. 영토를 다 잃어버렸죠. 대동강 이남으로 영토가 축소됐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당나라의 세력, 도움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외세의 도움이죠. 신라 혼자 한 건 아니지.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는 어쨌든 당나라를 몰아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주성도 있다. 당나라랑 싸워서 결국은 몰아냈으니까. 그리고 민족 문화 발전, 그동안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서 이렇게 발전을 각각 했다면 민족 문화로 합쳐져서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로 좀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있다가 고구려는 수당과 싸웠고,
그리고 신라는 나당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고구려 백제는 부흥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당나라가 이후에 전체적인 한반도를 지배하려 하자 신라가 싸워서 그들을 격퇴합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그 영토를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족 문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라가 갖는 의의도 있습니다. 요 얘기 그 고구려와 뭐 중국의 전쟁, 신라와 중국의 전쟁 이런 거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교과서 편제상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할게요. 자, 통일을 한 신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라고 하는데 통일신라는 이 첫 번째 특징이 무열왕개가 왕위를 계승한다. 왕권이 더 강해졌다는 거겠지. 옛날에 신라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지. 그러다가 내무랑 때 김씨만 이제 세습하는 걸로 바뀌었어. 그러다가 이제 무열왕, 그 김춘추라는 사람이 무열왕인데 그 김춘추의 후손들만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대. 그러니까 완전히 로열 패밀리가 딱 정해지면서 김씨 중에서도 로열 패밀리가 무열왕계로 딱 한정되는 겁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라는 사람이 삼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중요해요. 이 신문왕은 자기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자기 장인을. 근데 그냥 반란 진압한 게 아니라 그 반란을 도왔던 그 신라의 진골 귀족들을 진골 귀족을 숙청 왕의 말을 안 들으면은 다 죽여버린 거야. 귀족들을. 이 얘기는 신라의 왕권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왕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강력한 왕권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신문왕대에 해갔던 통치체제의 정비, 통치체제의 정비예요. 일단 중앙에서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지. 옛날 신라에 비해서는 영토가 넓어졌고 그러니까 인구도 많아졌겠지. 따라서 이거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통치 방식이 좀 필요했어. 첫 번째로 통치체제 정비에서 국가를 집사부라는 거를 중심으로 운영했다. 이 집사부는 왕의 직속 기구야. 집사부의 수장은 시중 또는 중시라고도 해요. 집사부의 수장은 시중인데 이 시중이 국가의 그 왕명을 받아서 국정을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시중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왕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왕의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반면에 상대등이라는 직위가 있거든요, 얘들아. 상대등은 이건 귀족들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등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귀족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야. 뒤에 나올 거예요. 신라 하대 가면은. 지금 신문왕 때 이때 잘 나갈 때는 상대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고 옛날보다. 그리고 시중의 힘이 되게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정부라고 하는 감찰기구를 두었고 그리고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구를 만들기도 했다. 다음에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구주오소경이라고 하는 통치 체제를 지방 통치 체제 이거를 확립을 했습니다.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리고 오소경을 설치를 했는데
이 오소경은 전국에다가 작은 서울을 두는 거야. 작은 서울을. 신라의 수도가 경주잖아.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서당 십정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을 만들었어요.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 근데 이 구서당에 신라인만 있는 게 아니야. 중앙군에.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을 포함해서 민족 통합을 꾀하기도 했다. 구서당을 통해. 신라인, 고구려의 유민, 백제 유민, 그리고 말갈인까지 있는 거에서 민족 통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신라가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라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8세기 후반. 자, 세 번째 덩어리예요. 이제 신라의 몰락입니다. 8세기 들어가면서 신라의 해공왕이라는 왕이 피살됩니다. 왕이 암살을 당했어. 이 얘기는 그만큼 왕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무열한계 왕실 그 강력한 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진골 귀족들의 신라의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진골 귀족들은 신라의 이제 왕족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그 진골 귀족들이 서로 지가 왕을 하겠다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각지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왕위 쟁탈전에 의해서 지방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반란으로 웅주 지방에서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빠가 김주원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빠가 원래 왕위 후보인데 왕이 되지 못했거든. 거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들은 점점 심해지면서 각 지방에서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호족들은 각 지방의 행정, 군사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방의 세력가들이야. 이들은 중앙에서 너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꾸겠다 하면서 그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호족들의 힘이 강해져 갑니다. 호족들은 육두품 세력들, 지원을 받습니다. 육두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골품제에서 진골 귀족은 제일 위에 이벌참부터 밑에까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육두품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아찬이라는 직위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 위에 직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육두품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도. 그러니까 육두품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지. 내가 능력은 저 진골보다 뛰어난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육두품 세력들은 이 신라에 대해서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는 거죠. 육두품들의 반신라적 경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방 반란에 좀 추가 좀 합시다. 아까 좀 빠진 게 있네요. 농민 반란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빨간 바지를 입은 적고적의 난, 이런 반란도 있었다. 지방에서 반란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신라의 이제 몰락이에요. 해공왕 피살 이후 진골 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벌어진 거였고, 그러자 지방에서는 반란이 들끓습니다. 김원창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 혼란 속에서 각 지역의 호족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을 통치하면서 육두품의 비호를 받기도 했다. 됐죠? 마지막
네 번째, 발해입니다.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는데 고구려의 유민과 그리고 말갈족 사람들 이들을 이끌고 건국한 것이 발해이다.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을 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우리나라를 고려국왕 뭐 이렇게 표현한다던가 발해를 그런 식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을 했었다. 대조영 뒤에 무왕이라는 사람은 무술 할 때 그 무자야. 무협 뭐 이런 거 할 때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그리고 당나라의 산둥 지방을 공격했다. 그때 갔던 발해 장군은 장문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문왕. 이 사람은 무가 아니라 문이네요. 문화, 뭐 문치 이런 거 할 때 문왕. 이 사람은 당나라와 우호. 처음에는 당나라랑 뭐 싸웠지만 아무래도 당나라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데 계속 싸우긴 힘들지 발해가. 그래서 당나라와 우호 관계.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당나라의 수도인데 이 장안성을 본떠서 상경성이라는 발해 수도를 만들기도 했어요. 다음 선왕. 선왕은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발해의 최대 영토. 그래서 발해가 워낙 잘 나가서 중국에서 발해를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발해는 결국 그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발해가 뭐 이렇게 멸망을 했지만 발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죠. 발해는 일단 통치 방식이 삼성육부제. 이게 당나라 거야. 중국 당나라 제도거든. 이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하지만 그 명칭이나 운영 방식은 독자성. 중국 제도를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지만 그거를 실정에 맞게 독자성을 갖고 운영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뭐 육부의 명칭은 유교 이념을 반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방 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주 이렇게 나눠서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주로 지배층을 맡았고 그리고 지방의 통치는 뭐 말갈인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됐습니다. 촌락의 우두머리들은.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해서 발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